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고 바다도 없고 공용어가 무려 4개나 되는 분열된 작은 산악국가인데요.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변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강대국들이 수백 년 동안 호시탐탐 노렸는데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스위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2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있는 초원에서 세 남자가 만났는데요. 이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는 약속이었는데 당시 유럽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영토를 빼앗거나 왕위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이 소박한 약속이 바로 스위스의 시작점이 됩니다. 24년 뒤인 1315년 이 동맹은 첫 번째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 군대가 스위스 영토인 슈비츠를 침략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완전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오스트리아는 훈련받은 정규군에 최신 장비로 무장한 기사단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스위스 쪽은 어땠느냐면 소 키우던 목동들이랑 농사짓던 농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전투 경험이라곤 거의 없는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위스 사람들이 기발한 전략을 씁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모르가르텐이라는 지역의 좁은 산길로 오스트리아 군대를 유인한 거죠. 두 호수 사이에 끼인 좁은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기다렸다가 오스트리아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위에서 바위를 굴리고 기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1500명이 넘는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차라리 호수에 뛰어들어 익사하는 쪽을 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위스 농부들의 전투 방식이 그만큼 잔인하고 끈질겼던 거죠.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스위스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루체른이 동맹에 가입했고 곧이어 취리히도 합류하면서 스위스 연맹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특이한 건 이들이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파리나 런던처럼 거대한 수도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비슷한 힘을 가진 채로 동맹 형태를 유지했죠. 이게 나중에 스위스만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1500년대 초반이 되면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는데요. 오스트리아를 여러 번 꺾었고 부르고뉴 공국까지 박살냈습니다. 급기야 2만 5천 명의 스위스 군대가 북부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마을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밀라노까지 프랑스한테서 빼앗아 버렸거든요. 당시 유럽에서 스위스 군대는 거의 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15년 마리냐노라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프랑스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스위스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했거든요. 보통이라면 복수를 다짐하거나 재정비해서 다시 싸우려 했을 텐데 스위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포기하고 프랑스와 화해한 거죠. 밀라노도 고스란히 돌려주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스 중립의 시작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결정이 스위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손을 뗐다고 해서 스위스가 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위스 사람들은 여전히 유럽 최고의 전사들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여기서 스위스 지도자들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직접 전쟁을 하는 대신 군인을 수출하기로 한 거죠. 스위스 용병 산업이 탄생한 겁니다. 다른 나라 용병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면 훈련도 안 된 떠돌이 병사 몇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서로 호흡이 맞는 완편된 부대가 통째로 오는 거였거든요. 장교부터 병사까지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전투력이 보장됐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거의 모든 강대국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게 됐고 심지어 적국끼리 붙은 전쟁에서 양쪽 다 스위스 용병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1527년 로마 약탈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로마를 공격했을 때 교황 클레멘스 7세를 끝까지 지킨 게 바로 스위스 금위대였거든요.
189명의 스위스 병사 중 147명이 전사하면서까지 교황이 안전하게 피신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교황청은 스위스 근위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굳어졌고 지금까지 500년 가까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용병 산업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됐는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의 스위스 근위대죠. 교황청을 지키는 저 화려한 제복의 경비병들이 아직도 스위스 사람들인 건 수백 년 전 용병 전통의 마지막 잔재인 겁니다. 세계에서 정사각형 국기를 쓰는 나라가 딱 두 개인데 스위스랑 바티칸이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의미심장하죠. 스위스의 평화로운 시절은 나폴레옹 때문에 한번 깨지게 됩니다. 1798년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500년 가까이 유지되던 옛 스위스 연맹을 완전히 해체해버렸거든요. 나폴레옹은 헬베티아 공화국이라는 중앙집권 국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때 스위스 국기의 원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5년도 못 가서 실패하고 나폴레옹도 개선된 연방 형태로 다시 바꿔야 했죠. 스위스 사람들이 그만큼 중앙 통제를 싫어했다는 증거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스위스가 겪은 일은 단순한 점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스위스 사람들은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독특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할 때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동시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같은 개념들도 스위스에 유입되면서 나중에 현대적인 스위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1815년은 스위스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해인데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열린 빈 회의에서 유럽 강대국들이 스위스의 독립과 영구 중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느 나라도 스위스를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장된 중립이 바로 스위스 은행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유럽 전역의 부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전쟁이 나면 내 재산이 위험한데 절대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나라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당시 스위스의 화폐 상황이 정말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무려 860종류 너간 동전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각 지역마다 자기들 화폐를 쓰고 있어서 휘리히에서 쓰던 돈을 제네바에서는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로는 금융 강국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위스는 단일 화폐인 스위스 프랑을 만들었고 이게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은행 비밀법을 만들어서 누가 얼마를 맡겼는지 절대 공개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유럽 부자들의 돈이 스위스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 전쟁이나 영토 분쟁으로 바쁠 때 스위스는 조용히 금융업과 무기 산업을 키우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죠. 스위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관세를 일찍 철폐했다는 건데요. 당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역 간에 물건을 옮길 때마다 관세를 내야 했거든요. 스위스는 이걸 없애버렸고 덕분에 국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줘서 일자리를 찾아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했죠. 이런 정책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한 세기 뒤에야 도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848년 짧은 내전을 거쳐 현대적인 스위스 연방이 탄생하는데요. 이때 도입된 정치 시스템이 정말 독특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데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어디에 돈을 쓸지를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정합니다. 이 시기에 스위스 군대를 정비한 기욤 앙리 뒤푸르 장군이라는 인물도 중요한데요. 그는 스위스 군대에 국가적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통일된 군기와 상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흰 십자가가 그려진 빨간 정사각형 스위스 국기의 탄생으로 이어졌죠. 과거 각 지역에서 쓰던 깃발들이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새 국기도 그 전통을 따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는데요. 하나는 세금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세금 인상을 승인해야 하니까 아무리 정부가 돈이 필요해도 함부로 세금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다른 하나는
정책 결정이 엄청 느려졌다는 점입니다. 뭐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표적인 예가 여성 참정권인데 스위스 여성들은 무려 1971년이 돼서야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수십 년이나 늦은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지역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지방선거에서 여성 투표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느린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스위스 은행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치가 안정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없으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안심이 됐던 거죠. 게다가 알프스 산맥은 천연적인 금고 역할을 해줬는데요. 산 깊숙한 곳에 지하 금고를 만들어서 금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품을 보관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스위스 은행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스위스 은행가들이 직접 프랑스까지 가서 은행 비밀주의를 홍보했거든요. 핵심 상품은 번호 계좌였는데 고객 이름 대신 복잡한 숫자 조합을 써서 누구 계좌인지 절대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유럽 각국이 전쟁 비용을 대느라 세금을 왕창 올리기 시작하자 부자들은 세금을 피해 스위스로 돈을 빼돌렸죠. 스위스의 다언어 환경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부자는 제네바에서, 독일어를 쓰던 부자는 취리히에서, 이탈리아어를 쓰는 부자는 누가노에서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언어 장벽 없이 자기 모국어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했습니다. 이건 스위스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던 다언어 환경을 오히려 경쟁 우위로 바꾼 좋은 예시죠. 2차 세계대전은 스위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양쪽 진영 모두와 거래를 했거든요. 독일과 이탈리아에 돈을 빌려줘서 전쟁 자금을 대는 데 일조했고 나치가 약탈한 금까지 보관해줬습니다. UBS 은행에는 히틀러 명의 계좌까지 있었는데 그 규모가 11억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했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스위스 은행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재산을 숨기려는 유대인 사업가들의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셈인 거죠. 1934년에는 은행 비밀주의를 아예 연방법으로 강화해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1940년 독일이 스위스 침공 계획을 세웠을 때 스위스 은행들은 유대인 고객들의 자산을 알프스 산속 군상코로 옮겨서 보호하기도 했죠. 스위스가 독일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산악 지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군대는 국가 요새 전략이라는 걸 세웠는데요. 침공당하면 모든 주요 터널과 다리를 폭파시키고 알프스 산속으로 후퇴해서 장기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스위스를 점령해봤자 중요한 알프스 통과 루트가 다 파괴될 거고 그러면 이탈리아와의 연결도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독일에게 정밀 기계 부품이나 무기를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침공하는 것보다 나았던 거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스위스는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멀쩡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도시가 폭격으로 파괴되고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스위스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스위스는 폭풍 속의 피난처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굳어지게 됩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터지면 부자들이 가장 먼저 돈을 옮기는 곳이 된 거죠. 전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은행 비밀주의를 폐지하라고 압박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유엔과 EU가 생겨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생각하면 평화와 협력을 좋아할 것 같은 스위스가 이 두 조직에 가집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본부가 제네바에 있는데도 스위스는 2002년이 돼서야 가입했고 EU에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만큼 외부의 간섭을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스위스가 EU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데요. 1992년에 유럽 경제지역 가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거든요. 스위스 국민들은 브뤼셀의 관료들이 자기들 정책을 결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위스는 EU와 120개가 넘는 양자협정을 맺어서 가입하지 않고도 유럽 단일 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찾았죠. 이건 스위스 특유의 실용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스위스 은행들이 관리하는 자산은 3조 달러가 넘는데 이건 스위스 GDP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 중 2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스위스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양이죠.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부자들의 돈이 특히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왜 세계 부자들이 굳이 스위스 은행을 선택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은행들은 수익을 내려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가끔 큰 위기를 맞기도 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행들이 무너졌잖아요. 반면 스위스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을 쓰는 건 그만큼 신뢰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위스 은행업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조세 회피와 자금 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스위스 은행들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2009년에는 UBS가 미국 국세청에 고객 정보를 넘겨야 했고, 이건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역사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들은 여전히 세계 자산관리 시장의 25%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오히려 투명성을 높이면서 합법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은행업 말고도 스위스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시계는 너무 유명하고요. 광학기기, 화학제품, 제약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노바티스나 로슈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다 스위스 회사입니다. 음식 쪽에서는 치즈와 초콜릿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고요. 네슬레라는 세계 최대 식품 회사도 스위스 기업이거든요. 의외로 스위스가 발명한 것들도 많은데, 알루미늄 호일, 벨크로, 전동 칫솔 같은 일상용품들이 다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롤렉스, 오메가, 파테 필립 같은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전부 스위스 거거든요. 1970년대에 일본의 저가 쿼츠 시계가 나오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거의 망할 뻔했는데요. 스위스는 저가 경쟁을 포기하고 오히려 초고가 럭셔리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스위스는 전 세계 시계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좋은 사례입니다. 스위스 철도 시스템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관광객들을 알프스 산으로 실어 나르고 출퇴근 통근자들을 도시로 연결하고 화물을 유럽 전역으로 운송합니다. 스위스 기차는 깨끗하고 편안하고 비싸고, 그리고 거의 항상 정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스위스 연방철도의 정시 운행률은 90%가 넘는데,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고타르트 베이스 터널은 길이가 57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기도 하고요. 관광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위스는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 수입만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알프스의 풍경, 스키 리조트, 깨끗한 도시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죠. 특히 겨울 스포츠 관광은 스위스 경제의 중요한 축인데, 다보스나 체르마트 같은 스키 리조트들은 전 세계의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자랑합니다. 1인당 GDP가 9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이고, 범죄율이 낮고 실업률도 낮고 의료와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스위스는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죠. 수많은 제국과 공화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스위스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이 혁신과 중립과 신뢰만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죠. 매년 스위스에서는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매번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평화와 중립이죠. 700년 전 초원에서 시작된 소박한 약속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냈는지 스위스의 역사는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